도장을 찍기 전날 밤이었다. 잠이 오지 않아 거실 불을 켰다. 문득 남편이 생전에 늘 끌어안고 다니던 낡은 서류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던 가방이었다. 지퍼를 여는 순간 먼지가 아니라 종이 냄새가 났다. 안에는 통장 사본, 오래된 등기부, 그리고 봉투 하나가 있었다.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손이 떨렸다. 그 종이에는 재혼한 그 여자의 이름도 집을 넘긴다는 말도 없었다. 오히려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집은 평생 함께 산 아내에게 남긴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걸 느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가방은 열려 있었고 유언장은 사라져 있었다. 찢어진 종이 조각만 쓰레기통에 남아 있었다. 아들은 말했다. 엄마, 괜히 들춰서 일 키우지 마. 재혼한 여자는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아침을 차렸다. 그 순간 알았다. 이 싸움은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증거의 싸움이라는 걸. 재혼한 지 3년째 되는 날이었다. 그 여자가 내 앞에 앉아 서류를 내밀었다. 아버님 집 제 명의로 넘기세요. 웃으면서 말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일인 것처럼. 나는 그 집에서 아이 셋을 키웠고 남편의 마지막 숨을 받았고 장례비도 내가 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니 나는 전처였고 그 여자는 법적 가족이었다. 아들이 말했다. 엄마, 그냥 도장 찍어.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그 순간 깨달았다. 재혼은 사랑이 아니라 상속을 앞당기는 절차였다는 걸. 나는 늙은 아내가 아니라 정리 대상이었다. 아들과 단둘이 마주 앉은 건 남편 장례 이후 처음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날 밤 유언장을 봤어. 아들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엄마,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묻고 싶었다. 왜 사라졌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금 진명에 바꾸면 다들 편해져. 그다들에 나는 없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엄마가 아니라 문제였다. 빨리 정리해야 할 불편한 존재. 재혼한 여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처음으로 결심했다. 이 집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싸움에서 도망치지 않겠다고. 소장을 접수한 날 아들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진짜 여기까지 가야 돼? 그 목소리는 아들이 아니라 상대편 사람의 것이었다. 법원 복도는 차가웠다.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나는 내 손을 내려다봤다. 평생 집안일만 하던 손, 도장을 수백 번 찍던 손이었다. 변호사는 말했다. 유언장은 사라졌지만 정황 증거는 충분합니다.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울음을 삼켰다. 늙어서 우는 건 약점이 된다는 걸 이제는 알았으니까. 재혼한 여자는 검은 옷을 입고 앉아 있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아들은 내 맞은편에 앉아 서류만 넘겼다. 그 아이는 내가 키운 사람이 맞을까? 판사가 물었다. 원고, 이 집에 얼마나 거주했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평생입니다. 그 한마디에 법정이 조용해졌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가족은 나를 버렸지만 법은 내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어주고 있다는 걸. 재판이 길어질 거라 생각했다. 유언장은 없고 말뿐인 싸움이 될 줄 알았다. 그런데 그날 밤 집을 정리하다가 남편의 오래된 서재를 다시 열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책장 맨 아래 액자 하나가 빗둘게 걸려 있었다. 액자를 떼는 순간 벽 뒤에서 작은 녹음기가 떨어졌다. 건전지는 이미 닳아 있었지만 파일 하나는 살아 있었다. 남편의 목소리였다. 혹시 내가 먼저 죽으면 이 집은 내 아내 이름으로 남겨라.
숨을 고르는 소리, 그리고 또렷한 말. 재혼한 사람에게 넘길 생각 없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동안 내가 미쳤다는 듯이 말하던 사람들, 괜히 욕심 부린다던 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다음 공판날 그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 재혼한 여자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순간 알았다. 이 싸움은 끝나가고 있다는 걸.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 있었다는 걸. 판결문을 받아들던 순간 손이 떨렸다. 긴 문장들 사이에서 나는 한 줄만 찾고 있었다.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한다. 그 문장을 보는데 평생이 걸린 것 같았다. 집은 다시 내 이름으로 돌아왔다. 재혼한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날 법정에서 나는 승자였지만 누군가의 엄마도 아내도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었다. 이 집의 공기가 처음으로 내 편처럼 느껴졌다. 부엌, 거실, 안방, 모든 곳에 내 시간이 남아 있었다. 나는 통장을 새로 만들었다. 처음으로 내 이름만 적힌 통장이었다. 그리고 벽에 액자를 다시 걸었다. 그 뒤에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다. 늙었다고, 혼자라고, 포기해야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이제는 안다. 이 집은 재산이 아니라 내 인생이었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지켜냈다. 나는 병원 복도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다. 의사는 초기 치매입니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나뿐인 것 같았다. 형은 회사가 바쁘다 했고 동생은 아이가 어리다며 고개를 돌렸다. 다들 이유는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는 사람은 늘 나였다. 엄마는 내 손을 잡고 우리 딸 집에 가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날 엄마는 내 이름을 틀렸다.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가슴 안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이 싸움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켰다. 습관처럼 형제 단톡방을 눌렀는데 방이 보이지 않았다. 내가 나간 줄 알고 다시 찾아봤다. 없었다. 그제야 알았다. 나만 빼고 새 단톡방을 만들었다는 걸. 조금 뒤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다. 언니, 요양원 얘기 좀 했어. 나는 웃으면서 물었다.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잠깐의 침묵 뒤에 대답이 돌아왔다. 언니가 어차피 다 하고 있잖아.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그 시간 나는 엄마 기저귀를 갈고 있었고 엄마는 내 얼굴을 보며 간호사님, 우리 딸은 언제 와요? 라고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처음으로 느꼈다. 이건 가족이 아니라 역할 분담이라는 걸. 은행 문자 알림이 울렸다. 엄마 통장에서 큰돈이 빠져나갔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통장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이 돈은 엄마의 마지막 안전망이었다.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돈 뭐야? 형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내가 그동안 낸 게 얼만데 그 정도는 받아야지.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 동생도 끼어들었다. 언니가 엄마 옆에 있으니까 돈까지 다 쥐고 흔들려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엄마를 씻기던 내 손이 떠올랐다. 밤마다 울던 엄마, 나를 보고도 못 알아보던 얼굴. 그 모든 시간이 돈 욕심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다. 그럼 내가 데려가. 하루만이라도. 요양원 상담실은 조용했다. 차분한 상담사 목소리와는 달리 우리 가족의 공기는 이미 갈라져 있었다. 비용 이야기가 나오자 형이 말했다. 왜 다 똑같이 나눠? 얘가 엄마랑 살잖아. 그
그 말에 내 안에서 무언가 끊어졌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럼 내가 데려가 라고 소리쳤다. 동생이 나를 밀쳤고 나는 반사적으로 동생 팔을 잡았다. 손에 머리카락이 잡혔다. 상담사가 소리쳤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30년 동안 쌓인 말들이 이 방 안에서 한꺼번에 터지고 있었다. 그날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다. 싸우는 소리를 들었는지 복도 끝에서 엄마가 걸어왔다. 우리 머리채를 잡은 채 굳어 있었는데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해. 내가 잘못 살아서 그래. 그 말에 손이 풀렸다. 형도 동생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는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너는 착하다. 너만 고생시켜서 미안해. 그날 밤 나는 부엌 불을 끄지 못한 채 서 있었다. 화해는 없었다. 다만 엄마가 나를 기억해준 마지막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리고 알았다. 이 싸움의 끝은 사랑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 구청에서 전화가 왔다. 엄마 앞으로 작성된 유언장이 있다는 말이었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엄마는 이미 내 이름도 헷갈리는데 형제들이 다시 모였다. 형은 유언장을 먼저 펼쳤다. 집은 장남에게, 현금은 나눠서.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런 문장이 있었다. 막내딸은 이미 충분히 받았다. 형은 그 문장을 읽고 나를 봤다. 동생은 한숨을 쉬었다. 나는 웃지도 울지도 못했다. 내가 받은 건 밤마다 뒤척이는 엄마와 기저귀 냄새, 그리고 내 인생의 시간뿐이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다. 엄마의 이름으로 된 글이 반드시 엄마의 뜻은 아니라는 걸. 집 앞에 경찰차가 섰다. 형이 신고했다는 걸 나는 한눈에 알았다. 재산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고. 형은 말했다. 엄마를 혼자 데리고 있으면서 재산을 빼돌릴까봐 무서웠다고. 그 말에 다리가 풀렸다. 엄마는 방 안에서 숟가락을 쥔 채 울고 있었다. 경찰이 물었다. 어르신 보호자는 누구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결국 내가 말했다. 접니다. 그날 나는 가족을 선택한 게 아니라 책임을 떠안은 사람이 되었다. 경찰차가 떠난 뒤 형제들은 각자 돌아갔다. 집에는 나와 엄마만 남았다. 엄마는 어느 날 새벽 조용히 떠났다. 나는 마지막까지 엄마 손을 잡고 있었다. 엄마는 끝내 내 이름을 부르지 못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형제들은 조문객 앞에서만 가족인 척했다. 유산 이야기는 엄마가 떠난 다음 날 바로 나왔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엄마가 나에게 남긴 건 집도 돈도 아니었다. 너는 착하다. 그 마지막 말 한마디였다. 장례가 끝난 뒤 나는 집을 나왔다. 처음으로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되는 내 삶을 선택하기로 했다. 이건 화해의 끝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시작이었다. 화장실 불은 꺼져 있었고 휴대폰 화면만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웃음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들어왔다. 나는 변기 뚜껑 위에 앉아 있었다. 손이 이상하게 떨려서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눌렀다. 당첨번호. 한 자리 또 한 자리. 틀리지 않았다. 틀릴 수가 없었다. 숨이 막혔다. 기쁜데 소리를 낼 수가 없었다. 이건 소리내서 기뻐하면 안 되는 일 같았다. 문을 열고 나가서 당첨됐어라고 말하면 모든 게 한순간에 바뀔 것 같았다. 남편 얼굴이 먼저 떠올랐다. 기뻐할 얼굴이 아니라 계산기부터 두드릴 얼굴. 이 돈으로 뭘 해야 하는지 이미 다 정해진 사람의 얼굴. 나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휴대폰을 껐고 물을 내렸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갔다. 그날 밤 남편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나는 이미 혼자였다. 그 돈은 그날부터 우리 부부 사이에 숨겨진 가장 조용한 비밀이 됐다. 사실 처음부터 숨길 생각은 아니었다. 딱 하루만 생각해보자고 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할 타이밍은 항상 다음 날로 밀렸다. 남편은 돈 얘기만 나오면 사람이 달라졌다. 목소리가 커지고 종이에 숫자를 적고 아직 생기지도 않은 돈까지 이미 쓰고 있는 얼굴이었다. 이건 부모님 드려야지. 이건 애들 나중에. 이건 혹시 모르니까 남겨두고. 그 말들이 너무 익숙해서 나는 그 돈이 내 손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남의 돈이 된 것 같았다. 나는 그동안 늘 참고 살았다. 큰돈 앞에서는 더더욱 내가 쓰고 싶은 건 사치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왔다. 그래서 생각했다. 조금만 지나고 말하자. 내가 진짜 필요한 걸 한두 개만 먼저 챙기고 그게 비밀이 될 줄은 몰랐다. 그게 몇 년이 될 줄도 몰랐다. 그날 밤 나는 통장을 만들었다. 내 이름만 적힌 통장. 도망치려는 건 아니었다. 그냥 이번만큼은 나를 먼저 살리고 싶었을 뿐이다. 처음 쓴 돈은 생각보다 너무 작았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백화점도 아니었고 명품도 아니었다. 동네 병원에서 받은 비급여 검사 하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 카드를 긁는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전화도 오지 않았고 문자가 울리지도 않았다. 세상은 너무 조용했다. 집에 돌아와서도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다. 밥을 먹고 TV를 보고 그날도 똑같이 잠들었다. 그때 알았다. 이건 들키지 않는다는 걸. 아니, 들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쉬워졌다. 검사 하나, 약 하나, 옷 한 벌.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이상하게도 그만두지는 못했다. 나는 나를 위해 쓴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비밀을 유지하는데 돈을 쓰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돈보다 먼저 내 기준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다. 계절이 몇 번 바뀌는 동안 우리 집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같은 식탁, 같은 반찬, 같은 말다툼. 달라진 게 있다면 나 혼자 아는 숫자뿐이었다. 통장 잔액은 조용히 줄어들고 있었다. 나는 더 조심해졌다. 크게 쓰지 않았다. 티나지 않게 생활비 안에서 숨길 수 있게. 남편은 여전히 몰랐다. 아니, 알 생각조차 없었다. 그게 더 불안했다. 이 비밀이 이렇게 오래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밤마다 통장을 확인하며 나는 숫자가 아니라 시간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끝날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흘려보내는 시간. 통장을 열었을 때 숫자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한참을 봤다. 눈을 비볐다. 끝이 보였다. 아니, 이미 와 있었다. 이제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늘은 꼭 말하자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오늘 뭐 있었어? 남편의 그 질문에 나는 고개만 저었다. 지금 말하면 모든 게 설명이 돼야 했다. 왜 숨겼는지, 왜 썼는지, 왜 지금까지 말 안 했는지. 그래서 또 미뤘다. 하루만 더. 딱 하루만 더. 그날 밤 나는 이미 돈보다 용기를 더 많이 잃고 있었다. 들키는 순간은 항상 아주 사소하다. 카드 명세서 한 줄. 병원비 질문 하나. 이건 언제 쓴 거야? 나는 대답을 늦췄다. 그 짧은 침묵이 모든 걸 망쳤다. 남편은 처음엔 웃었다. 그 다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통장 좀 보자. 그 말에 내 다리가 먼저 풀렸다. 숨길 수 있는 건 이미 다 숨긴 뒤였다. 이제 남은 건 사실 하나뿐이었다. 그날 비밀은 나보다 먼저
입을 열었다. 남편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언제부터? 나는 대답했다. 얼마나?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리고 말했다. 나는 왜 몰랐어? 그 질문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돈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집에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숨을 쉬고 있었다. 이혼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괜찮아진 것도 아니었다. 돈은 거의 남지 않았고 신뢰는 완전히 사라졌다. 남편은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고 나는 설명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가끔 생각한다. 그날 화장실에서 문을 열고 나갔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졌을까? 하지만 이미 끝난 이야기다. 당첨된 건 돈이었지만 잃은 건 그보다 훨씬 컸다. 이 이야기를 이제야 꺼내는 이유는 하나다. 비밀은 언젠가 반드시 목소리를 갖게 된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서다. 집이 조용했다. 아내는 방에 있었고 나는 거실에 앉아 멍하니 벽만 보고 있었다. 몇 년이었다고 했다. 그 몇 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같은 집에 살면서, 같은 밥을 먹으면서, 같은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나는 완전히 제외된 사람이었다. 생각해보니 신호는 있었다. 갑자기 늘어난 병원 일정, 돈 얘기만 나오면 바뀌던 표정. 나는 왜 묻지 않았을까? 아니, 왜 묻지 못했을까?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괜히 캐묻는 사람 되기 싫었고 의심하는 사람 되기 싫었다. 그 결과가 이거라면 차라리 의심하는 남편이 나았을까? 그날 처음으로 나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났다. 집이 이렇게 조용한 적이 있었나 싶었다. 아내는 방문을 닫고 들어가 있었고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TV도 켜지 않은 채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었다. 몇 년이었다고 했다. 정확히는 기억도 안 난다고 했다. 그 말이 더 아팠다. 그 몇 년 동안 나는 매달 통장을 계산했고 앞으로의 생활을 걱정했고 혹시라도 집에 문제가 생길까 혼자서 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 위에 나는 모르는 이야기가 겹겹이 쌓여 있었다. 생각해보니 신호는 있었다. 아내는 갑자기 병원을 다녔고 돈 얘기가 나오면 이상하게 말을 줄였다. 나는 왜 묻지 않았을까? 아니, 왜 묻지 못했을까? 괜히 의심하는 남편이 되기 싫었고 괜히 쪼잔해 보이기 싫었다. 그게 배려라고 생각했다. 그 결과가 가장 마지막에 알게 된 남편이라면 그 배려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였을까? 그날 나는 아내보다 먼저 나 자신이 한심해졌다. 아내가 말한 금액은 내가 평생 손에 쥐어본 적 없는 숫자였다. 한 번에 와닿지 않았다. 그래서 더 현실감이 없었다. 그 돈이 있었던 몇 년 동안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야근을 하고 허리가 아파도 참고 가족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던 사람. 아내는 그때 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 사람은 몰라도 돼. 그렇게 생각했던 걸까? 그 돈이 있었다면 우리는 덜 싸웠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초라해지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내의 인생에는 나 없이도 굴러가는 안전장치가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돈이 사라진 사실보다 훨씬 더 오래 가슴에 남았다. 사람들은 말한다. 이럴 땐 화를 내야 정상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따져 묻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그런데 나는 화가 바로 나오지 않았다. 대신 자존심이 먼저 무너졌다. 나는 남편이었고 가장이었고
적어도 중요한 일은 함께 결정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살았다. 그 믿음이 아내의 비밀 앞에서 아무 의미 없었다는 사실이 나를 조용히 무너뜨렸다. 아내는 나를 보호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더 아팠다. 나는 보호받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짊어지는 사람이고 싶었다. 그 차이를 아내는 몰랐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선택한 걸까? 아내가 숨긴 건 돈만이 아니었다. 말하지 않은 시간들이었다. 그 몇 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걱정하고 가족을 위해 선택했다고 믿으며 살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 시간들 위에는 항상 비밀이 얹혀 있었다. 문득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다. 돈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내가 고개를 돌리던 순간 병원 이야기를 하며 괜히 빨라지던 말투. 그땐 그냥 피곤한가 보다, 생각이 많은가 보다 하고 넘겼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건 모두 말하지 않기 위해 선택한 아내의 표정들이었다. 비밀은 현재만 속이는 게 아니었다. 과거까지 다시 쓰게 만들었다. 우리가 웃던 순간도, 함께 걱정하던 밤도 이제는 전부 다른 의미로 떠올라 버렸다. 나는 그 시간들을 다시 살 수 없다는 게 가장 아팠다. 아내는 울면서 말했다. 처음엔 말하려 했다고. 그런데 하루 이틀 그렇게 시간이 흘러버렸다고. 남편인 내가 돈 앞에서 변할까봐, 가족이 흔들릴까봐 그게 무서웠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가 안 되는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해와 용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아내의 말은 머리로는 이해됐지만 가슴까지 내려오지는 않았다. 나는 묻고 싶었다. 그럼 나는 뭐였냐고. 그 몇 년 동안 당신 인생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냐고. 하지만 묻지 않았다. 이미 너무 많은 걸 알아버린 뒤였다. 그날 나는 아내를 설득하지도 용서하지도 못한 채 그저 듣기만 했다. 돈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 사실은 생각보다 덜 중요했다. 진짜 문제는 내가 다시 아내를 믿을 수 있느냐였다. 믿음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조금씩 아주 조용히 금이 간다. 나는 그 금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이제야 알게 됐다. 아내를 의심하지 않기 위해 더 애썼던 나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부부라는 건 의심하지 않는 관계가 아니라 숨기지 않는 관계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그 깨달음이 늦었다는 사실이 나를 더 지치게 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아직 답은 없다. 우리는 이혼하지도 않았고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나는 가장 마지막에 알게 된 사람이었다. 그 사실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돈은 다시 벌 수 있고 생활은 이어지겠지만 신뢰는 다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건 아주 오래 걸리는 일이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묻고 싶어서다. 비밀은 정말 가족을 지키는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가족 중 한 사람을 조용히 밖으로 밀어내는 일이었을까? 나는 아직도 그 질문 안에 서 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함께한 시간 감사드리며 다음 편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믿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다.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집안이 조용해지고 아이들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아침마다 아이들 밥을 챙기고 남편의 일정에 맞춰 하루를 조율했다. 내가 아프든 피곤하든 그건 늘 나중 문제였다.
엄마는 원래 그런 존재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어느 순간부터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가 나를 엄마라고 아내라고 불렀다. 그 역할들이 나를 대신했다. 힘들다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괜히 말 꺼냈다가 집안 분위기 흐릴까봐 입을 다물었다. 여자가 참고 살면 다 잘 돌아간다는 말, 그 말을 믿으며 살았다. 그땐 몰랐다.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조금씩 나를 지워가고 있었다는 걸.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자주 어지러웠고 숨이 괜히 가빴다.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날 때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걸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잠을 못 자서 그렇겠지. 요즘 너무 바빠서 그렇겠지. 늘 그렇게 이유를 붙였다. 병원에 가는 일조차 사치처럼 느껴졌다. 아이들 일정, 집안일, 남편의 스케줄, 그 모든 것 뒤에 내 몸은 밀려났다. 조금만 더 버티자. 이번 달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로 스스로를 달랬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버팀이 아니라 방치였다. 나 자신을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자리에 계속 세워둔 거였다. 의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차트 위를 보며 조용히 말을 꺼냈다. 암입니다. 그 순간 귀가 멍해졌다. 말은 분명 한국말이었는데 의미가 바로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내가 아니었다. 아이들이었다. 아직 다 크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아프다는 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다. 내가 아프면 이 집은 어떻게 되지? 그 생각이 나를 더 무겁게 눌렀다. 그날 나는 환자가 아니라 끝까지 엄마였다. 아프고 나서야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의 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다들 말했다. 걱정 마. 괜찮아질 거야. 힘내. 그 말들이 처음엔 위로처럼 들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말 뒤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 병원 대기실에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시계 소리만 들리는 공간에서 나는 자꾸 주변을 둘러봤다. 혹시 누가 올까봐 괜히 기대했다가 괜히 실망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나 원래도 혼자였구나.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했다고 믿었는데 막상 내가 아프자 내 자리는 생각보다 조용했고 생각보다 비어 있었다. 그 깨달음은 병보다 더 아팠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아이들은 나를 걱정했다. 눈빛에서 그건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어쩔 줄 몰라 했다. 엄마가 아픈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얼굴들이었다. 나는 괜히 아이들 앞에서 더 웃었다. 괜찮은 척을 더 열심히 했다. 아이들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남편은 곁에 있었다. 하지만 그 곁은 어딘가 멀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같은 마음은 아니었다. 말은 오갔지만 기댈 곳은 없었다.
그제야 알게 됐다. 나는 늘 필요한 사람이었지 보살핌을 받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걸. 그 사실이 조용히 내 마음을 갈라놓았다. 아프다는 것보다 그 깨달음이 더 오래 남았다. 그제서야 억울함이 밀려왔다. 왜 나는 아플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나는 늘 괜찮은 사람이어야 했을까? 힘들다고 말하면 누군가 불편해질까봐, 아프다고 하면 민폐가 될까봐 나는 늘 참는 쪽을 선택했다. 돌아보면 나는 언제나 마지막이었다. 아이들 다음, 남편 다음, 가족 다음, 내 몸도 내 마음도 늘 맨 뒤였다. 조금 아파도 이 정도는 괜찮아라며 스스로를 눌렀다. 그날은 달랐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아픈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혼자라는 느낌이었다.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다. 나도 기대고 싶다고. 하지만 계속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다. 이대로라면 병보다 먼저 내 마음이 완전히 부서질 것 같았다. 울고 나서야 비로소 알았다. 이건 약함이 아니라 신호라는 걸. 그래서 아주 천천히 생각을 바꿨다. 한 번도 진지하게 하지 않았던 생각을 처음으로 꺼내봤다. 내가 먼저 나를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는다. 이 사실을 이제는 인정하기로 했다. 엄마이기 전에, 아내이기 전에, 누군가의 딸이기 전에 나는 나였다. 아픈 나도, 지친 나도, 외로운 나도 다 나였다. 그동안 나는 너무 쉽게 나를 뒤로 밀었다. 참는 게 성숙하다고 믿었고, 버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보려 한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다고. 나는 더 이상 나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결심 하나만은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기로 했다. 오늘도 완벽하지는 않다.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두렵다. 앞으로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다. 이제는 나를 부른다. 아주 조용히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러준다. 괜찮아. 정말 잘 버텼어. 그 말 한마디를 누군가에게서 듣고 싶었지만 기다리다 보니 너무 오래 걸렸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에게 해준다. 아플 때 비로소 알았다. 나는 혼자였지만 그래서 더더욱 나를 가장 먼저 안아야 했다는 걸. 누군가 오지 않아도 괜찮다. 이제는 내가 내 편이니까. 오늘은 그렇게 나를 살게 한다. 조금 느려도, 조금 흔들려도, 그래도 나를 데리고 오늘을 건너간다.
15년 만에 동창회였다. 낡은 교실 대신 고급 한정식집, 교복 대신 명품 가방과 시계가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 누가 먼저 왔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성공해 보이느냐가 분위기를 결정했다. 민정은 자연스럽게 중앙 자리에 앉았다. 남편 직업, 아이 학교, 최근 이사한 아파트까지 질문이 끊이지 않았다. 반면 지연은 한쪽 끝에서 조용히 물만 마셨다. 아무도 묻지 않았고 지연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정은 그 침묵이 신경 쓰였다. 예전에도 그랬다. 조용하지만 항상 성적표 맨 위에 있던 아이. 민정은 웃으며 말했다. 다들 잘 살지? 우린 요즘 좀 바빠. 그 말은 안부가 아니라 선언이었다. 동창회는 추억이 아니라 서열 확인의 자리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다. 지연이는 요즘 뭐 해? 누군가 던진 가벼운 질문에 공기가 잠시 멈췄다. 지연은 짧게 웃으며 그냥 평범해라고 말했다. 민정은 그 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평범하다는 말은 언제나 숨김에 다른 이름이란 걸 민정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다시 물었다. 집은 어디냐? 아이는 있냐? 남편은 뭐 하느냐? 질문은 관심인 척했지만 날카로운 비교의 칼날이었다. 지연은 하나씩 짧게 답했다. 대출 많은 집, 아이는 아직, 남편은 자영업. 그 순간 민정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그 미세한 변화는 지연만 알아챘다. 학창시절 시험 순위표를 볼 때와 똑같은 표정이었다. 지연은 컵을 내려놓으며 생각했다. 오늘 밤은 무사히 끝나지 않겠구나. 술이 몇 순배 돌자 말의 결이 달라졌다. 누군가는 이혼이야 리빌했고 누군가는 사업 실패를 웃음으로 덮었다. 민정은 분위기를 주도했다. 성공담과 고생담을 적절히 섞어 자신이 얼마나 잘 버텨왔는지를 강조했다. 그러다 불쑥 말했다. 우리 반에서 제일 잘 될 줄 알았던 애 지연 아니었어? 모두 웃었다. 칭찬처럼 들렸지만 과거형이었다. 지연의 손이 잠시 멈췄다. 민정은 계속했다. 근데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더라. 그 말에 테이블이 한 번 더 웃었다. 지연은 조용히 술을 마셨다. 그 순간 지연의 기억 속에서 오래된 장면이 떠올랐다. 민정이 시험 결과를 보고 울던 날. 그리고 그 울음을 위로했던 사람이 바로 지연이었다는 사실. 지연은 알았다. 민정의 말은 즉흥이 아니라 준비된 공격이라는 걸. 학창 시절부터 민정은 늘 지연을 기준으로 자신을 재단했다. 의등이어도 만족하지 못했던 이유. 지연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민정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아래엔 오래된 열등감이 고여 있었다. 지연은 갑자기 피곤해졌다. 이 자리가 싫어진 게 아니라 이 구조가 익숙해서였다. 그때 민정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이거 봐, 우리의 국제학교.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민정은 설명을 멈추지 않았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단 하나의 질문이 커지고 있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증명하려 들까? 분위기가 무르익자 민정은 결국 선을 넘었다. 지연아, 너 아직 전세야? 그 질문은 호기심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지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응이라고 답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요즘 집값 오르기 전에 못 산 게 좀 아쉽겠다.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지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처음으로 반격했다. 민정아, 너 그 집 남편 명의지? 민정의 얼굴이 굳었다. 지연은 멈추지 않았다. 대출도 꽤 있던데. 아무도 웃지 않았다. 그 순간 동창회는 더 이상 축제가 아니었다. 오래 덮어두었던 비교가 드디어 말이 되어 튀어나왔다. 민정은 목소리를 낮췄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지연은 차분했다. 다 알아. 사실 지연은 알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민정은 늘 과시했고 그 과시는 주변 사람들의 입을 열게 했다. 지연은 설명했다. 부동산 카페, 학부모 모임, 우연히 들은 이야기들. 민정의 세계는 생각보다 투명했다.
민정은 웃음을 되찾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래도 난 성공한 편이야.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주문 같았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성공은 남과 비교하는 순간 이미 불안해지는 거야.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민정은 잔을 3개 내려놓았다. 사실 말이야. 그 한마디는 누군가의 결심이 아니라 술기운과 감정이 뒤섞인 우발적인 폭발이었다. 모두가 웃고 있던 테이블에서 그 말은 너무 또렷하게 울렸다. 누군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괜히 물을 마셨다. 너희 그때 왜 갑자기 전학 갔는지 알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듣고 있었다. 예전엔 다들 모른 척했던 이야기. 아니, 모른 척하기로 서로 암묵적으로 약속했던 이야기였다. 말은 멈추지 않았다. 한번 시작된 폭로는 누군가 말리기엔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다. 공부 잘해서 간 거 아니었잖아. 그 말에 상대의 얼굴이 굳었다. 그 순간 이 자리가 더 이상 동창회가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았다. 이건 승부였다. 조용히 이어져 온 오랜 경쟁이 첫 공개전이었다. 지금 그 얘길 왜 해?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은 날카로웠다. 참아왔던 사람은 폭로한 쪽만이 아니었다. 들어온 사람도 이미 오래전부터 꾹 눌러온 감정이 있었다. 너는 항상 그랬어. 과거형으로 시작한 말은 곧 현재형이 됐다. 누가 더 힘들었는지, 누가 더 억울했는지 이제는 아무도 결론에 관심 없었다. 중요한 건 누가 더 위에 서느냐였다. 의자가 뒤로 밀렸다. 테이블 위 잔이 흔들렸다. 웃음으로 시작된 자리는 서로의 상처를 정확히 겨누는 전장이 되었다. 말은 점점 커졌고 감정은 통제되지 않았다. 누군가는 말렸다. 누군가는 더 부추겼다. 이 싸움은 오늘 처음 시작된 게 아니었다. 수십 년간 속으로만 이어져 온 경쟁의 결말이었다. 결국 자리는 어정쩡하게 끝났다. 누가 먼저 나갔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연락처를 다시 묻던 사람도 아무 말 없이 코트를 챙겨 입던 사람도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각자의 머릿속에서는 같은 질문이 맴돌았다. 내가 틀린 걸까?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지만 그 질문은 곧 다른 생각으로 바뀌었다. 그래도 내가 지진 않았지. 그 생각이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 집에 도착해 혼자 불을 켜고 신발을 벗는 순간 동창회의 소음이 갑자기 밀려왔다. 오늘 들은 말들, 표정들, 침묵들. 그중 가장 선명한 건 남의 인생을 보며 끊임없이 내 인생의 점수를 매기고 있던 자기 자신이었다. 다음 날 단체 채팅방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어젯밤의 일은 누구도 먼저 꺼내지 않았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일처럼. 하지만 각자의 마음에는 분명히 흔적이 남아 있었다. 동창회는 추억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현재의 자신을 검증받는 자리였다는 걸 모두 느꼈기 때문이다. 누가 더 잘 살았는지, 누가 더 실패했는지 그 비교는 아무도 행복하게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안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쉽게 잔인해질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경쟁은 상대를 이겨도 결국 나를 깎아먹는다는 걸. 동창회는 끝났지만 그날의 감정은 오래 남았다. 다음에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 예전처럼 웃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머니가 치매라는 진단을 받은 날 병원 대기실에는 형제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지만 나는 그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초기 치매입니다.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 문장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 침묵을 형이 먼저 깼다. 우리 같이 보자. 그 말에 동생이 바로 맞장구를 쳤다. 번갈아 하면 되지. 누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잡았다. 혼자 다 떠안게 안 할게. 그 순간만큼은 모두 진심처럼 보였다. 부모는 하나지만 자식은 여럿이니 나누는 게 당연하다고 믿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오히려 마음이 조금 놓였다. 힘들겠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그 말들이 얼마나 쉽게 사라질지, 그리고 결국 그 자리에 남는 사람이 누가 될지. 처음 한 달은 정말 다들 도왔다. 형은 주말마다 잠깐씩 들렀고, 동생은 병원 예약을 같이 잡아줬다. 누나는 반찬을 가져왔다. 하지만 2달째가 되자 조금씩 달라졌다. 이번 주는 일이 많아. 다음 주에 갈게. 말은 늘 다음이었다. 어느 순간 어머니의 하루는 전부 내 손에 달려 있었다. 약 챙기기, 병원 동행, 식사, 씻기기까지. 아무도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상황은 자연스럽게 굳어졌다. 내가 보고 있으니까. 그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행동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선택한 적 없는 역할을 이미 맡고 있었다. 치매는 낮에만 나타나는 병이 아니었다. 밤이 되면 어머니는 더 불안해했다. 같은 질문을 수십 번 반복했고 문을 열고 나가려 했다. 나는 밤마다 잠을 설쳤다. 엄마, 여기 집이야. 그 말을 반복하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헷갈릴 때도 있었다. 회사에서는 집중할 수 없었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먼저 내려앉았다. 혹시 집에서 무슨 일 생긴 건 아닐까?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였다. 형제들은 여전히 내가 제일 고생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피로를 대신해주지 않았다. 나는 점점 딸이 아니라 간병인이 되어갔다. 어머니의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깊어졌다. 전에는 길을 잃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가스불을 켜두고도 기억하지 못했다. 병원에서는 혼자 두시면 위험합니다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건넸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이 책임이 결국 나에게 올 거라는 걸. 형제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말은 늘 같았다. 이번 달은 힘들다. 아이들 학원 때문에 여유가 없다. 며칠만 내가 봐주면 안 되겠냐. 모두가 잠깐만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하지만 그 잠깐은 끝이 없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어느새 어머니는 내 집에서 생활하게 됐고 나는 회사 출근 전과 퇴근 후 그리고 밤까지 간병인이 되었다. 가족 단톡방은 조용했다. 누군가는 읽기만 했고 누군가는 아예 반응조차 없었다. 어머니가 밤중에 몇 번이나 문을 열고 나가려 했는지, 화장실을 찾지 못해 울던 순간이 몇 번이었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 아니,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 잠깐만이라는 말 뒤에 숨은 무책임이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간병은 감정만으로 버틸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아침 6시 어머니의 기침 소리에 눈을 뜨고 출근 준비를 하면서 약을 챙겼다.
회사에서는 집중할 수 없었고 회의 중에도 혹시 집에서 전화가 올까 불안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됐다. 어머니는 내가 누구인지 헷갈려 했고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씻기는 일, 옷을 갈아입히는 일, 같은 질문에 수십 번 답하는 일. 어느 순간부터 나는 딸이 아니라 관리자가 되어 있었다. 형제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내가 제일 잘하잖아. 엄마도 너를 제일 편애하시잖아 라는 말로 상황을 넘겼다.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다. 돌봄은 사랑이 아니라 체력의 문제라는 걸 그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나는 점점 지쳐갔고 몸무게는 줄고 잠은 끊겼다. 그런데도 가족들은 그래도 엄마랑 같이 있는 게 낫지 않냐고 말했다. 그 말 속에는 함께 하겠다는 의지는 없었다. 오직 나 혼자 감당하길 바라는 기대만 남아 있었다. 상황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졌을 때 나는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다. 그 순간 놀랍게도 조용하던 가족들이 갑자기 활발해졌다. 비용이 얼마인지, 정부 지원은 되는지, 누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모두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작 그럼 내가 며칠 맡아볼게라는 말은 없었다. 돈 이야기가 나오자 의견은 많았고 책임 이야기가 나오자 모두가 한 발 물러섰다. 한 형제는 지금 요양원 보내면 엄마가 상처받지 않겠냐고 말했지만 그 상처를 돌보는 건 결국 나였다. 또 다른 형제는 조금만 더 내가 버텨보면 안 되냐고 했다. 그 조금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그들은 몰랐다. 밤마다 어머니를 부축하며 화장실에 가는 내 손목은 이미 성할 날이 없었다. 가족회의는 길었지만 결론은 늘 같았다. 지금은 힘들다. 그리고 그 문장의 끝에는 항상 내 이름이 남았다. 어느 날 새벽 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나를 밀쳤다. 낯선 사람을 대하듯 두려워하는 눈빛이었다. 그 순간 나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서운함, 분노,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화를 낼 수도 울 수도 없었다. 그냥 주저앉아 숨을 고를 뿐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자주 울었다. 화장실에서, 샤워기 아래에서, 차 안에서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감정은 점점 쌓였다. 형제들에게 솔직하게 힘들다고 말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그래도 내가 맡고 있으니까 다행이다였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책임을 고정시키는 선언 같았다. 나는 점점 가족에게서 멀어졌다. 전화가 오면 받기 싫었고 단톡방 알림은 꺼두었다. 몸보다 먼저 무너진 건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을 꺼내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이미 몇 번이나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텼다. 조금만 더, 이번 달만 지나면. 하지만 치매는 기다려주지 않았다. 어머니의 상태는 더 나빠졌고 나는 회사에서 결국 실수를 했다. 상사의 눈빛이 달라졌고 경고를 받았다.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나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다. 다시 형제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은 표시만 남았다. 그 작은 표시가 그렇게 차갑게 느껴질 줄 몰랐다. 도와달라는 말은 약함이 아니라는 걸 왜 가족에게는 증명해야 하는 걸까?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요양원 상담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걸 그때 분명히 느꼈다. 사고는 정말 한순간이었다. 잠깐 눈을 돌린 사이 어머니는 집 밖으로 나가셨고 계단에서 넘어졌다.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나는 손을 떨며 서 있었다. 형제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도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의사는 이제 혼자 돌보는 건 위험하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 말 앞에서 더 이상 반박할 힘도 의지도 없었다. 그제야 형제들은 병원으로 왔다. 모두 놀란 얼굴이었고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은 너무 늦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끝나 있었기 때문이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그 자리는 더 이상 함께가 아니었다. 각자의 책임을 계산하는 자리였다. 어머니는 결국 요양원으로 옮겨졌다. 절차는 빨랐고 결정은 조용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고 말했다. 무엇이 미안한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상하게도 마음이 텅 비어 있었다. 가족들은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단톡방은 예전처럼 조용했고 연락도 뜸해졌다. 나는 이제야 잠을 조금 잘 수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남아 있었다. 누가 도망쳤는지, 누가 남았는지, 그건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것이다. 치매는 어머니의 기억을 지웠지만 간병을 떠넘긴 가족의 모습은 내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았다. 그리고 나는 안다. 언젠가 이 이야기가 다시 가족 사이에 꺼내질 날이 올 거라는 걸. 책임은 피할 수 있어도 기억에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이었다. 검은 옷을 벗지도 못한 채 우리는 다시 부모 집에 모였다. 울음은 어제 다 쏟은 것처럼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향 냄새만 희미하게 남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없이 물을 마셨고 누군가는 휴대폰만 내려다봤다. 슬픔보다는 어색함이 먼저 자리를 잡았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부모가 늘 앉던 자리를 바라봤다. 이제는 아무도 앉지 않을 자리. 그 사실이 다시 한번 가슴을 눌렀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누군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은 질문 같았지만 사실은 신호였다. 장례가 끝났다는 신호. 그리고 다른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신호. 그때였다. 조심스럽게 꺼낸 한마디. 유언장이 있대. 공기가 달라졌다. 아무도 바로 말을 잇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는 슬픔을 나누는 가족이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는 이해관계자가 되어 있었다. 부모가 떠난 집에서 가족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무언가 이미 조금씩 어긋나고 있었다. 유언장이 있대. 그 말은 조심스럽게 꺼냈지만 파장은 조심스럽지 않았다. 아무도 바로 반응하지 않았다. 마치 누가 먼저 움직이는지 서로 눈치를 보는 것처럼 정적이 길게 흘렀다. 나는 그 순간 이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어제까지는
부모를 잃은 자식들이었는데 지금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 언제 쓴 거래? 공증은 했대? 혹시 치매 오시기 전이야? 질문들이 하나씩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부모를 걱정하는 말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각자의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유언장이 있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건 그 내용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이었다. 나는 괜히 부모 방 쪽을 바라봤다. 정리하지 못한 옷가지, 약봉지, 침대 옆 작은 탁자, 그 모든 걸 내가 정리했는데 정작 마지막 결정은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내려져 있었다는 사실이 묘하게 서러웠다. 부모님이 공평하게 나누셨겠지. 누군가 말했다. 하지만 그 말에 확신은 없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평이라는 말이 가족 안에서는 가장 쉽게 깨진다는 걸. 그날 유언장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각자의 마음속에서는 수십 번씩 열리고 닫히고 있었다. 유언장은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 말들은 이미 서로를 찌르기 시작했다. 난 병원비 제일 많이 냈어. 그래도 나는 주말마다 내려왔잖아. 전화는 내가 더 자주 했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그 기억들은 조금씩 달랐다. 같은 시간을 살았는데 각자가 기억하는 부모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굳이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 말을 보태는 순간 이 자리가 완전히 다른 싸움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누가 제일 잘했는지 다 알고 계셨을 거야.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달랐다. 누군가는 확신했고 누군가는 불안해 보였다. 나는 속으로 숫자를 세고 있었다. 병원에 함께 간 날, 밤새 간병했던 시간, 약을 챙기고 밥을 먹이던 순간들, 그 시간들은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기억에도 없었다. 그런데 말이야, 누군가 말을 꺼냈다. 너무 한쪽으로만 부담 간 건 아니지?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책임을 나누자는 말이었다. 아니, 책임을 줄이려는 말에 더 가까웠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자리는 부모를 추억하는 자리가 아니라 각자가 자기 몫을 증명하는 자리라는 걸. 말이 많아질수록 집안은 더 차가워졌다. 부모가 남긴 것은 집과 돈만이 아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다. 봉투가 식탁 위에 놓였다.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집안을 눌러놓은 것 같았다. 지금 열어볼까? 누군가 말했지만 선뜻 손이 가지 않았다. 마치 열리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걸 모두가 알고 있는 듯 했다. 봉투가 열리고 종이가 꺼내졌다. 읽는 사람의 목소리는 처음엔 차분했지만 중간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재산 목록, 집, 예금, 보험 하나씩 읽혀 내려갈수록 숨소리도 달라졌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장이 나왔다. 주상속자 이름이 불렸다. 그건 모두가 예상한 이름이 아니었다. 부모 곁을 지키며
병원과 집을 오가던 사람도 아니었고 가장 자주 얼굴을 비쳤던 사람도 아니었다. 멀리 살며 명절에나 잠깐 보던 그 아들이었다. 순간 집안이 얼어붙었다. 누군가는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묻기도 했다. 지금 누구라고 했어? 다시 한번 같은 이름이 읽혔다. 이번에는 또렷하게. 나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다. 그동안 쌓아온 시간들이 한순간에 아무 의미도 없어지는 기분이었다. 누군가는 종이를 낚아채려 했고 누군가는 의자를 밀치고 일어섰다. 이건 말이 안 돼. 부모님이 그럴 리 없어. 그 말 속에는 분노와 부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날 유언장은 열렸지만 함께 있던 가족의 마음은 그 순간부터 각자 다른 방향으로 찢어지고 있었다.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누군가 먼저 숨을 크게 들이쉬었고 그 다음엔 말이 터져 나왔다. 도대체 왜 너야? 그 질문은 조심스럽지 않았다.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진 소리였다. 나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울던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너 부모님 얼마나 봤어? 전화는 몇 번이나 했어? 병원엔 한 번이라도 같이 갔어? 질문들은 답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아니, 부정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더 가까웠다.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고개를 숙인 채 손만 만지작거렸다. 그 모습이 더 화를 돋웠다. 나는 매일 왔다 갔다 했어. 아플 때는 내가 옆에 있었고 당신들은 몰라도 나는 다 봤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 말은 이 자리에서 하지 않으면 영영 못할 것 같았다. 누군가는 이러지 말자고 말했고 누군가는 그래도 유언장은 존중해야지라고 했다. 그 말들이 칼처럼 들렸다. 존중이라는 말은 언제나 덜 아픈 쪽에서 나왔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느꼈다. 가족이라는 말이 이렇게 멀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가족들은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다. 형식적인 인사와 함께 유언장 봉투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재산은 당연히 장남이나 곁을 지킨 딸들에게 갈 거라고. 고인의 전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은. 변호사의 말이 잠시 멈췄다. 그 짧은 침묵이 방안을 압도했다. 장남 박성훈.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성훈은 멀리 살며 10여 년간 얼굴도 거의 비추지 않던 아들이었다. 병원에도 장례 준비에도 없던 사람. 가족들 중 누구도 그의 이름을 기대하지 않았다. 말도 안 돼. 막내딸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마지막 몇 년은 우리가 다 돌봤잖아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손만 떨었다. 형제들의 시선이 동시에 성훈에게 꽂혔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변호사가 덧붙였다. 유언장에는 이유도 함께 남겨져 있습니다. 변호사는 천천히 유언장을 펼쳤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이상하리만큼 크게 들렸다. 가족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그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고인은 상속 이유를 다음과 같이 남겼습니다. 잠시 멈춘 뒤 변호사가 문장을 읽었다. 나를 가장 오래 기다려준 아이에게 남긴다. 순간 모두가 서로를 바라봤다. 기다렸다고? 병원도, 집도, 간병도 모두 곁에 있던 사람들은 따로 있었다. 성훈이요? 둘째 아들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생신에도 안 오던 애가 뭘 기다렸다는 거야? 그때 처음으로 성훈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고 단호했다. 아버지, 매달 편지 보내셨어. 모두가 동시에 그를 바라봤다. 전화도 안 받으면서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성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는 못 받았어. 대신 편지는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읽었어. 아버지는 병실에서 편지를 썼다. 답장을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언젠가는 읽힐 거라 믿으며 기다린 건 성우는 말을 멈췄다. 아버지였어. 그 순간 유언장은 종이가 아니라 서로를 찢어놓는 칼처럼 느껴졌다. 성우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종이는 몇 번이나 접었다 펴진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건 마지막 편지야. 그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성훈아, 내가 멀리 있다는 이유로 나는 내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편지를 쓰다 보니 알게 됐다. 기다리고 있던 건 내가 아니라 나였다는 걸. 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큰형은 고개를 숙였고 둘째는 끝까지 성훈을 보지 않았다. 병실에 혼자 누워 있으면 사람 목소리보다 내가 읽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 하나가 더 컸다. 나는 내가 오지 않아도 계속 쓸 수 있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아버지 노릇이었으니까. 편지가 끝났을 때 방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누군가는 간병을 했고 누군가는 돈을 냈지만 아버지는 그걸 기다림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성우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는 외로웠어.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쌓아온 모든 명분이 힘없이 무너졌다. 그럼 우리는 뭐야? 큰형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그대로 묻어 있었다. 병원비는 누가 냈는데? 요양원 알아본 건 누구였고? 둘째도 말을 얹었다. 편지 몇 장으로 우리가 한 걸 다 지워버릴 수는 없잖아.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변명도 반박도 없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자극했다. 멀리 살았으니까 편했겠지. 책임은 다 우리가 졌잖아. 아버지 옆에 있었던 건 우리야. 그 말들은 모두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사실 속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은 진실이 하나 있었다. 아버지가 밤마다 누군가를 기다렸다는 사실. 그 기다림 속에 자기들은 없었다는 사실. 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희 아버지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야.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분노는 방향을 잃고 서로를 향해 튀기 시작했다. 누가 더 힘들었는지, 누가 더 희생했는지. 그 싸움은 이미 끝난 사람을 다시 죽이는 일이었다. 장례식도 유언장도 모두 끝났지만 아무도 편해지지 않았다. 상속을 받았다는 사실이 성훈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짐처럼 가슴에 얹혔다. 형제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고 그날 이후
연락은 끊겼다. 필요할 때만 찾는 사이가 가족이냐는 말이 마지막이었다. 며칠 뒤 성우는 아버지의 집을 다시 찾았다. 비어있는 집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그는 아버지가 쓰던 방에 앉아 편지를 다시 꺼냈다. 내가 멀리 있었기에 나는 더 솔직해질 수 있었다. 내가 오지 않았기에 나는 기다릴 수 있었다. 그제서야 성우는 알았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재산이 아니라 질문이었다는 걸. 가족이란 무엇인가? 곁에 있었다는 것인가? 마음을 남겼다는 것인가? 그날 성우는 결심했다. 상속받은 집을 팔지 않기로. 대신 명절이면 형제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버지 집이다. 오고 싶으면 와라. 아무 말 안 해도 된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기다렸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유언장은 끝이 아니었다. 그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남겨진 시험이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함께한 시간 감사드리며 다음 편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머니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계셨다. 거실 소파 한쪽, TV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을 보는 법은 없었다.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나야 비로소 고개를 들었다. 왔니? 그 한마디에 하루 종일 쌓였던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결혼을 했어도 우리의 하루는 늘 어머니로 시작됐다. 아내는 인사를 하고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부엌으로 향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게 자연스러운 동선이 됐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편해지면서도 이게 맞는 건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어머니는 가끔 농담처럼 말했다. 내가 너희 짐이지? 나는 늘 웃으며 대답했다. 무슨 소리야? 그런 생각하지 마. 하지만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정말로 혼자였고 우리는 그 외로움을 대신 살아주고 있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이 집이 흔들릴 것 같아서 나는 끝까지 외면했다. 그때는 몰랐다. 이미 이 공간이 부부의 집이 아니라 어머니의 외로움을 지탱하기 위한 집이 되어 있었다는 걸. 처음엔 괜찮았다. 며느리라는 말도 시어머니라는 존재도 어머니는 늘 고마움을 입에 달고 살았다. 내가 있어서 내가 산다. 그 말이 진심처럼 들려서 나는 조금 더 애를 쓰게 됐다. 밥을 챙기고 병원을 같이 가고 집에 혼자 계실까봐 일부러 늦게 들어오지 않았다. 그게 가족이라 믿었다. 그렇게 하면 모두가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전화가 잦아졌다. 어디야? 언제 와? 오늘은 나 혼자 있네. 전화를 끊고 나면 이유 없는 죄책감이 따라왔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나는 선택해서 돕는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라 외로움을 대신 감당하는 역할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자 숨이 막혔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도망칠 자격조차 없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은 평범했다. 어머니는 국을 뜨다 말고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나 만나는 사람 있어. 숟가락이 공중에서 멈췄다. 아내의 시선이 어머니에게로 천천히 옮겨갔고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물만 마셨다. 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혼자 지내다 보니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 웃음이 낯설었다. 오랫동안 엄마로만 살아온 얼굴이 아니라 처음 보는 여자의 표정 같았다. 기뻐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괜히 너희 불편하게 할 생각은 없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고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다. 이 한마디로 그동안 유지되던 균형이 조금씩 무너질 거라는 걸. 그날 밤 아내는 울었다. 소리를 내지 않았다. 이불을 움켜쥔 채 숨이 막히는 것처럼 어깨만 들썩였다. 나는 옆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럼 난 뭐였어? 아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지난 몇 년이 전부 들어 있었다. 어머니가 외롭다 하면 제일 먼저 시간을 비운 사람도 아내였고 병원 갈 날을 기억한 것도 집에 불이 꺼지지 않게 챙긴 것도 모두 아내였다. 누가 시킨 적은 없었지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머니는 태연하게 말했다. 나도 내 인생 살고 싶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래서 더 잔인했다. 그 말 한마디로 아내가 감당해온 모든 시간이 마치 의미 없던 수고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아내는 다시 말했다. 외롭다던 분이 사실은 우리를 필요로 했던 게 아니잖아. 그냥 기대고 있었던 거잖아.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건 연애 문제도 효도의 문제도 아니었다. 누군가의 외로움을 당연하게 떠안아온 사람이 존재가 지워지는 순간이라는 걸. 변화는 서서히 왔다. 어머니의 외출이 잦아졌고 전화 통화는 길어졌으며 표정에는 오래 잊고 지냈던 설렘이 묻어났다.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어느 날 아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동네에서 말이 좀 도는 것 같아. 어머니가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봤다는 이야기였다. 며칠 뒤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집 근처까지 태워다 줬어. 그 말에 아내의 손이 멈췄다. 여기는 우리 모두의 공간이었다. 아니, 적어도 부부의 마지막 경계여야 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집은 우리 집이에요. 어머니는 잠시 웃더니 차갑게 답했다. 그래서 그 한마디에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누구의 공간인지 누가 주인인지 알 수 없는 장소가 됐다. 경계가 사라진 집은 사람을 가장 먼저 무너뜨린다. 나는 늘 중간에 서 있었다. 엄마와 아내 사이, 정확히 그 어중간한 지점.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다. 누구 편도 들지 않으면 아무도 크게 다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엄마도 처음이잖아. 조금만 이해해줘. 그 말은 늘 아내에게 향했다. 엄마에게는 설명이었고 아내에게는 인내를 강요하는 말이었다. 처음엔 아내도 참았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말수가 줄었고 표정이 사라졌다. 그게 문제의 신호라는 걸 나는 애써 외면했다. 엄마는 점점 당당해졌다. 아무도 제지하지 않으니
모든 선택이 허락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나는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아무 결정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늘 중간에만 서 있네.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다. 그제야 알았다. 중립은 공정함이 아니라 책임을 피하는 방식이라는 걸.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미 상처받고 있었다는 걸. 나는 평화를 지킨 게 아니라 갈등을 방치하고 있었다. 그날은 사소한 말에서 시작됐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꺼낸 한마디였다.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뭐가 안 된다는 거니? 아내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여긴 우리 집이에요. 최소한의 선은 지켜야죠. 그 말이 끝나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너희한테 신세진 게 뭐가 있니? 그 말에 공기가 갈라졌다. 아내의 손이 떨렸다. 엄마를 부탁해 달라면서요. 아내는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다. 그 말 때문에 전 제 인생을 멈췄어요. 어머니는 단호했다. 난 부탁한 적 없어. 그 한마디에 아내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동안의 배려와 인내가 모두 부정당한 순간이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말다툼이 아니라 관계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말없이 짐을 쌌다. 옷을 개는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서랍을 여닫는 소리조차 차분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아내는 부엌에 있었고 나는 거실에 서 있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그 침묵이 어젯밤의 고성과 눈물보다 훨씬 무거웠다. 어머니는 가방 지퍼를 닫고 짧게 말했다. 나갈게. 붙잡아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미 너무 많은 말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기 때문이다. 문 앞에서 어머니는 잠시 멈췄다. 이제 나답게 살 거야. 그 말에는 미안함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결심만 있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오래 남았다. 집은 갑자기 넓어졌고 우리는 그 안에서 더 작아졌다.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도망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걸. 어머니가 떠난 뒤 며칠 동안 집에는 말이 없었다. TV 소리만 켜두고 각자 다른 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피해 다녔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린 언제 부부였어? 그 질문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대답을 찾으려 했지만 생각나는 장면이 없었다. 함께 웃던 순간보다 참고 넘긴 날들이 더 많았다. 아내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당신은 늘 중간에 있었어. 근데 그 중간이 나한테는 늘 혼자였어. 그제야 보였다. 어머니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아내를 가장 오래 외롭게 했다는 사실이. 나는 가족을 위해 참고 있다고 믿었지만 아내는 그 시간 동안 혼자 버텨내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문제를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부부가 되기 위해서 엄마를 부탁해. 그 말은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말이 아니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버텨온 사람이 마지막으로 꺼낸 조심스러운 부탁이었다. 더 이상 다치지 않게,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선을 지켜달라는 말.
부모에게도 인생이 있고 부부에게도 지켜야 할 경계가 있다. 그 경계가 무너지면 사랑은 희생이 되고 희생은 말없는 분노로 변한다. 나는 너무 늦게 알았다. 효도와 방치는 다르다는 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중립은 책임을 피하는 선택이라는 걸. 그리고 사랑은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함께 결정하는 일이라는 것도. 어머니는 자기 인생을 선택했고 우리는 각자의 관계를 선택해야 했다. 누가 옳았는지를 따지기엔 모두가 너무 오래 아파왔다. 이제야 제목이 이해된다. 엄마를 부탁해는 누군가에게 맡기라는 말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각자의 자리에서 존중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나는 40대 결혼하고 아이도 있지만 마음 한쪽이 여전히 공허하다. 오늘 부모님으로부터 재혼 소식을 들었다. 겉으로는 축하드려요라고 말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다. 어릴 적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부모님은 늘 나를 이해한다고 했지만 마음 깊숙이 나를 온전히 봐주지 않았던 건 사실이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가정이 생겼다는 소식이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혼자 거실에 앉았다. 커피잔 너머로 스쳐가는 햇살이 달랐다. 마치 내 마음까지 비추는 것 같았다. 나는 부모의 선택을 이해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해와 수용 사이에는 아직 큰 간격이 있었다. 내 마음은 아직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정말 축하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묻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속으로는 부모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왜 나에게 먼저 알려주지 않았는지 섭섭하기도 했다. 재혼이라는 단어가 내 삶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성인 자녀로서 최소한의 예의와 체면은 지켜야 했다. 오늘은 이렇게 마음 한쪽이 얼어붙은 채 하루를 마감한다.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내 안은 이미 새로운 갈등의 시작을 예감하고 있었다. 오늘 부모님은 새 배우자를 데리고 왔다. 40대인 나로서는 어색함과 긴장감이 동시에 몰려왔다.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은 무겁게 얼어붙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친근하지도 이해받을 수도 없는 존재였다. 부모님은 자연스럽게 소개했지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처음 마주한 순간 서로의 눈길이 잠시 겹쳤다. 나는 예의를 갖춰 악수를 건넸지만 속마음은 복잡했다. 부모님은 그저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 행복에 끼어들 자리가 없었다. 오래전부터 부모 곁에 있던 기억과 지금 내 위치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렸다.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새 배우자는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지만 나는 간단한 대답만 하며 몸을 움츠렸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내가 잘못된 걸까? 속으로 질문했지만 답은 없었다.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이 불편했다. 오랜 시간 쌓인 가족의 익숙함은 여전히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저녁이 지나고 새 배우자가 집을 나가자 나는 혼자 거실에 남았다.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뒤섞였고 오늘 하루는 그 어색함 속에서 끝났다. 성인 자녀로서의 체면을 지키는 것과
솔직한 감정을 마주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은 시작되었다. 주말 부모님이 새 가족과 함께 가족 모임을 열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40대인 나로서는 이제 성숙하게 반응해야 하지만 어린 시절처럼 마음속 깊이 소외감이 스며들었다. 모두가 새 가정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웃는 동안 나는 그 자리에 끼어들 틈이 없었다. 식탁 위의 음식, 웃음소리, 그리고 부모님의 다정한 말투가 오히려 내 마음을 조여왔다.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외로울까? 속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시선을 돌리며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조차도 새 가족을 중심으로 행동했고 나는 자연스레 주변의 존재감을 잃었다. 모임이 끝나고 부모님이 나를 챙기려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닫았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보이지 않는 벽. 나는 성인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외감 속에서 작은 그림자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오늘의 모임은 단순한 가족 모임이 아니라 내 안의 거리감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거실 한켠에 앉아 가만히 숨을 고른다.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부모와 새 가족 사이에 끼인 내 위치를 다시 떠올리며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이 소외감이 앞으로의 관계를 어떻게 바꿀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부터 나는 자꾸 비교를 하게 됐다. 부모님의 재혼 가정과 내 삶을. 부모님은 요즘 더 바빠 보였다. 여행 사진이 올라오고 주말마다 약속이 생겼다. 전화할 때마다 지금은 좀 바빠라는 말이 돌아왔다. 예전엔 그 바쁨 속에 늘 내가 있었는데 나는 이미 40대다. 아이도 있고 가정도 있다. 그런데도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한심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마음은 나이를 먹지 않았다. 왜 나는 이렇게 멀어졌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자리를 차지했을까? 비교는 소리 없이 마음을 갉아먹었다. 부모님의 웃음이 내겐 배제처럼 느껴졌고 그 행복이 나를 밀어내는 것 같았다. 아무도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혼자 계속 다쳤다. 그날 밤 혼자 앉아 괜히 지난 메시지들을 다시 읽어봤다. 짧아진 대화, 줄어든 안부, 비교는 사랑이 줄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날은 작은 말다툼에서 시작됐다. 부모님과 새 배우자 사이에서 오해가 생겼고 분위기는 금세 굳어버렸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부모님 편에 섰을 것이다. 말 한마디라도 거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부모님을 보면 서운함이 먼저 떠올랐고 새 배우자를 보면 괜히 내가 침범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침묵을 선택했다. 식탁 위에 숟가락 소리만 남았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나는 더 이상 자연스럽게 설 자리가 없다는 걸. 40대가 되어서도 부모 앞에서 이렇게 작아질 줄은 몰랐다. 말을 하면 누군가는 상처받을 것 같았고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집을 나서며 부모님이 말했다.
괜히 불편했지? 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 말은 내 마음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아무 편도 들지 못한 사람은 결국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집에 돌아온 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불을 끄고 누웠는데 자꾸만 어릴 적 장면들이 떠올랐다. 부모님이 다투던 날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소리조차 죽이던 기억. 그때 나는 어른들 사이에서 늘 조용한 아이였다. 문제가 되지 않으려고, 짐이 되지 않으려고. 그리고 지금도 나는 똑같았다. 40대가 되었는데도 부모 앞에서는 여전히 말을 삼키는 사람이었다. 부모님의 재혼은 현재의 일이지만 내 마음은 과거로 끌려 내려갔다. 그때도 나는 선택받지 못한 느낌이었다. 지금도 비슷했다. 새 배우자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틀린 것도 아니다.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그걸 따라가지 못했다. 나는 또 한 번 참는 쪽을 선택했다. 소리내 울지도 못한 채 조용히 숨을 고르며 그날 밤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언제까지 이 역할을 해야 할까? 답은 없었다. 다만 이 거리감이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됐다. 사소한 말 하나였다. 정말 사소한 말 하나였다. 부모님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요즘은 그분이 더 잘 챙겨줘. 그 말이 내 귀에 꽂혔다. 칭찬이었을 것이다. 악의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그동안 쌓여있던 마음을 툭 건드렸다. 나는 그럼 그동안 뭐였을까? 아플 때도 힘들 때도 나는 늘 멀리서 안부만 묻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날은 괜히 웃어넘기지 못했다. 말문이 막혔고 표정이 굳어버렸다. 부모님은 눈치를 채지 못했다. 새 배우자는 괜히 어색해하며 화제를 돌렸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분명히 느꼈다. 이 집에서 내 자리는 이미 줄어들었다는 걸. 40대가 되어서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내가 싫었지만 마음은 멈추지 않았다. 집을 나서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말하지 않은 감정들이 목까지 차올랐다. 이제는 조금만 더 건드리면 무언가가 터질 것 같았다. 나는 그걸 느끼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 말은 계속 가슴에 남아 있었다. 지우려 할수록 더 선명해졌다. 별일 아니야. 어른이면 이해해야지. 수없이 나를 설득했지만 감정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만남, 식탁 위에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반찬들이 놓여 있었고 대화도 겉으로는 평온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오늘은 넘어가지 못할 거라는 걸. 부모님이 또다시 아무 생각 없이 말을 꺼냈을 때 그 순간 가슴 깊숙이 눌러두었던 것이 툭 부러졌다. 왜요? 내 입에서 먼저 말이 나왔다. 모두가 나를 바라봤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뭐가 되는데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다. 멀리 산다고 마음까지 멀었던 건 아닌데요. 숨을 한 번 고르고 말을 이었다. 아무 말 없이 참고 있었던 건 몰라서가 아니라 상처받기 싫어서였어요. 식탁 위가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다. 그제야 알았다. 이 말은 싸움을 걸기 위한 말이 아니라 더는 혼자 삼키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는 걸 말로 꺼내고 나서야 나는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말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본능처럼 느끼고 있었다. 이 집의 진짜 균열은 지금부터라는 걸, 말은 이미 나가버렸다.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무도 바로 말하지 않았다. 소리가 없는 방에서 숨소리만 서로 부딪혔다. 부모님은 내 얼굴을 보지 않았다. 시선은 식탁 위에 떨어진 채 움직이지 않았다. 새 배우자는 괜히 물잔을 들었다 놓았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움직이려 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제야 알았다. 내 말이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는 걸. 그리고 동시에 나 역시 이미 오래전부터 닫혀 있었다는 것도. 왜 이렇게까지 말했을까? 후회가 늦게 밀려왔다. 하지만 다시 삼키기엔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다. 집 안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같은 공간인데 각자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연락은 눈에 띄게 줄었다. 안부는 있었지만 온기는 없었다. 나는 그 말 한마디로 벽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벽이 생각보다 훨씬 두꺼웠다는 걸 이제서야 느끼고 있었다. 이 관계는 이대로 금이 간 채 멈춰버릴까? 아니면 더 크게 부서질까? 나는 아직 알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말이 오간 것 같았다. 상처는 소리 없이 남아 있었고 마음은 정리되지 않은 채 계속 흔들렸다.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걸까? 그래도 왜 그 말은 나에게 그렇게 아팠을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부모님도 새 배우자도 아마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이다.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이해와 상처는 언제나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았다. 문득 깨달았다. 이제는 선택의 문제라는 걸.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웃으며 지낼 것인지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내 마음을 꺼내놓을 것인지 피해갈 수는 없었다. 계속 삼키면 언젠가는 더 큰 말로 터져나올 게 분명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부모님에게 하고 싶은 말을 머릿속으로 끝까지 적어 내려갔다. 원망이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나도 아직 당신의 자식이라는 말,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
항상 참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고 싶어졌다. 내일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나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침묵의 끝에는 반드시 어떤 말이든 놓여 있어야 한다는 것.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였습니다.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이런 이야기가 더 필요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